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특혜 논란에도 버틸 것 같았던 김병기 원내대표. 공천 헌금 관련한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선출된 첫 원내사령탑이 취임 200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관련 영상으로 정치율 시작합니다. 국방 임원들의 오찬 회동,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들 공항 의전 지역구에 있는 보라매 병원에서 어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금품 수수 의혹 경 서울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선출된 지 꼭 200일 만에 물러나게 된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 개혁 입법하느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차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원내대표의 사퇴를 떠나서 의원직 사퇴까지 당연히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는 아니고 사과 메시지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약간은 예상을 했지만 어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일단은 해명하고 네. 그 사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어제 저녁까지 분위기였는데 오늘 오전 아침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1억 원과 관련된 선거가 지난 3년 전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1억 원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어떤 사퇴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된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직 사퇴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할 사안이다.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다. 이런 비난을 내놨더라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호재를 만났다 해도 간이 알 정도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매를 보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좌진들과 이렇게 이전 투구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찌감치 본인이 자성하고 성찰로 부득이의 소치다 이렇게 하고 이걸 처음부터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으면 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에 6명을 갖다 해고시켰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른 그런 참모들인데 그런 참모들이 얼마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의원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가흔이 아닐 정도로 집에 가서 밤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그런 의원 활동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 자체가 정말 저렇게 싸우면은 결국은 부수지탄이 된다. 이 사자성어인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오히려 할을 당해서 나중에 그걸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게 이제 부수지탄이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어제 이제 결정타를 맞은 게 그게 이제 강선우 의원하고 재작년입니다. 2022년도에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서울시당 간사를 갖다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가 했는데 그때 강선우 의원도 공천관리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강선우 의원은 이제 공천 대상 내정자로부터 그냥 돈을 1억을 받은 거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이제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업소를 넘어가지고 액을 복구를 통사정하는 내용을 그 녹취가 나와버렸잖아요. 그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고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게 사퇴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갈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 사실 규명이 먼저라며 올해 안에 송치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의원의 혐의를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안에 전재수 의원에 대한 송치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는데요. 다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해 송치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이어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요. 아직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경찰의 발표 내용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의혹. 이런 가운데 강선우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나 좀 살려달라면서 호소하는 내용의 녹취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저도 잘해주세요. 다음 날 발표된 민주당 공천에서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고 실제로 당선됐지만 강선우 의원 측도 김경시 의원 측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 원내대표가 돌려줘라. 절대 그건 안 된다. 라고 정리한 것은 아주 잘한 것 아니에요. 강선우 의원도 자기 보좌관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는 그 받은 것 자체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돌려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통일교 특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특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좌진들에게 갑질하고 또 그 공천 관련해서 또 돈 받고 민주당 국회의원 갑질 특검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이 대화는 2022년 4월의 대화입니다.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고 이 내용을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털어놓는 대화인데요. 김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안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이 돼서 당선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억 원이 공천 대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큰 틀에서 먼저 이 민주당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 시절에는 도덕성 문제가 예를 들면 야당이기 때문에 정치 검찰의 부당한 수사, 정치 수사, 조작 수사, 또 정치적 탄압 이런 프레임으로 싸워갈 수 있지만 여당이 되는 순간 그런 프레임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 시절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어떤 수위를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자칫 그것이 권력의 오만함이나 여당의 어떤 이 독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되는 순간 훨씬 더 도덕적인 자세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정당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저 얘기는 2022년 4월이기 때문에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 또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당원 당규에 따르면 강서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은 아마 공심위에서 일단은 제척됩니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김병기 간사는 거기 들어갔겠죠.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저 녹취록에 따르면 1억을 사무국장이 강선우 의원 몰래 받았었다. 모르게. 이후에 강선우 의원이 그걸 인지하고 이것을 되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인지하는 순간 물론 그 모르게 보좌관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 100번 양보해서 그 1억 원을 제공한 김경시 의원을 공관위에서
자격 바탈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예, 불법적인 자신의 어떤 그 공천과 관련돼서 불법 정치 자금을 행한 것은 그것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떠나서 그 시도 자체로만 해도 부당한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인지했다면 김병기 당시 간사나 또는 강선우 의원도 살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저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시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어야 되고 김병기 의원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데요. 1억 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수수했으며 이후에 1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니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1억 녹취록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이 대화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공천 특검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 갑질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각 정당마다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제일 이제 공경스럽고 제일 힘든 내용이 이 공천 관련해서 공천 비리가 터질 때 이건 감당이 안 되고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3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여가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고 난 이후에 또 보좌진들의 그런 갑질 행위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서 결국은 장관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이 또 이제 김병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서울시당, 민주당 서울시당이 실질적으로 공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그 간사 역할을 하면서 강선우 의원도 공천심사위원인데 그러니까 그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지난번 김민석 총리 내정자 당시에도 그때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1,800만 가량 이게 그 당비를 대납해 준 거. 그 사건으로 가지고 이미 또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 녹취록 때문에 또 파장이 일기도 그렇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대상입니다. 이런 녹취록을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당시 어근간에 그걸 자기가 정말 힘들어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그걸 상담하는 과정을 갖다 자기는 또 그걸 살겠다고 그걸 녹취를 하고 있다가 그 녹취 내용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삼자를 통해서 어제 모 언론사를 통해서 그게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이면 뺄 수 있는 그런 뭐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뇌물수수 혐의를 통해서 이미 고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청래 대표도 이걸 당 내적으로도 지금 정밀한 조사를 했지만 이 당내적인 상황을 넘어가지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검은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수사에서 강압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 실체적 진실을 또 밝혀내고 거기에 응당한 뭐 조치를 민주당 차원에서 하는 길이 그래도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나마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늘 사퇴로 원내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쯤 치러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깜짝 지명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주장한 절연의 기준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모습 때문이죠.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내란 세력 아닙니까?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이 논란을 의식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통합을 위해서는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이해운 장관 내정자가 과거에 뭐 허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은 가하되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잘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외치던 절연의 기준, 절연의 표준을 보여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다만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 세력이라고 표현했던 이해운 후보자. 오늘은 당시에는 내란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 정도는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운 의원이 이해운 전 의원이 당시 그 내란 소위 옹호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도는 당연히 그거는 최소한의 인사검증 기준에서 했을 거고요.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운 그 후보자 스스로가 과거하고 단절하는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아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과연 이제 저 문제가 그 인사청문회 또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그 어떤 기준, 그러니까 내란 세력, 소위 과거와의 단절에 저 정도 메시지가 가능할까? 이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봐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관이에요. 경제 철학관 자체가 이재명 정부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민주화 부분은 그래도 민주당과 어느 정도는 괴를 같이 하지만 재정운영과 관련된 철학, 그다음에 거시경제 운영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케인즈안학파, 그러니까 그 확장적 재정과 큰 정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해운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공부하던 학생 시절부터 그 KDI 박사과정, KDI 연구위원 시절 그리고 국회의원 들어와서까지 소위 자유주의 학파, 그다음에 작은 정부, 그다음에 긴축 재정 이런 쪽으로 일관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자신의 경제 철학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 청문회장에서 설명할지가 제일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해운 전 의원도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과거 자기 지역구인 그 서초구 지역에서 아마 그 국민의힘 당원들 내에서 관련된 어떤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에 대해서 그것도 꽤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서초 지역구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보다는 김성태 의원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 정치가 보면은 상당히 좀 질곡 같은 그런 정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6년 당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그냥 친박 진영의 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뭐 좀 소외되는 그런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친박 진영을 탈퇴하고 그때 이제 뭐 바른정당으로 바로 합류해버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런 정치적 행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그 변화를 많이 추구했죠. 그리고 이제 당내 조윤선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하고의 그 갈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분인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본인이 저런 정치적 결심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책적 소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랐던 이재명 정부를 자신이 선택한다 그러면 그럼 최소한 자신이 몸담았던 이 보수 정당 20년 넘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3주 전에 저런 뭐 인사 의향을 물어왔을 때 자기가 뜻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국민의힘 당적을 정리하고 자연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자기가 지나간 또 이렇게 한 그런 처신 행위 이런 걸 좀 정리정돈할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계속 유지한 채 내가 이 제안은 받은지 실질적으로 장관 내정이 되고 장관이 될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중구 성동 의원 그 우리 홍익표인 전에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 옆에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어제 마지막 송년 워크숍을 갖다 그 당원들하고 가기로 했었어요. 네, 오세훈 시장한테 오세훈 시장 뭐 영상 축사 보내달라, 배현진 시당 위원장 와서 축사해라, 뭐 이런 요청 다 해놓고 막상 본인의 저런 정치적 행보는 저렇게 가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정말 정치적 비열함, 배신감이 이제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상도가 아니다. 그 정치의 정도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저분이 아무리 경제적 식견과
그런 정책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수 진영이 그래도 경제 하나만은 잘 하니까 지금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이 경제 어려운데 더군다나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뭐 지역화폐다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민주당 진영은 끊임없이 그냥 재정 확대로 갈 건데 그런 측면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보수 진영 사람 갖다 쓰려면은 좀 제대로 된 절차를 가져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인사예요. 알겠습니다. 전략적이고 정략적인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저는 더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 이야기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예, 국민의힘이 허를 찔른 이 보수 영입 인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란 예측 속에 국민의힘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인사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 차이에 대해 접점을 만들어가는. 마지막 종착역이 내년 6.3 지방선거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랜드 슬램을 발송하고 싶은.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들. 조경태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조경태 의원마저도 이런 말 결정을 해버리면 뭐 결정자를 먹는 그런 상당히 위기죠. 네, 공석인 해수부 장관 자리에 국민의힘 인사를 데려갈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입니까? 뭐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인사야 뭐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그런 건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소위 그 삼김 시대나 그 이전에 보면 의원 빼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계 개편이라고 해서 상대방 의원을 빼서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을 민주당으로 여당이 된 민주당이 빼와서 상대방 힘을 위축시키거나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국민의힘이 여당일 경우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고 해서 매우 부정적인 정치권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현상은 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정파와 관계없이 활용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정치의 새로운 시도라고 보고요. 앞으로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보수 정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배신자라고 비판하면 안 되죠. 내로남불이 되니까. 과거 저는 아쉬운 게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이런 시도가 좀 있었어요.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또는 몇몇 분들을 윤석열 정부에 쓰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걸 다 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 내에 어떤 그 배신자 똑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했던 비판을 민주당 측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배신자론의 부담을 느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어떤 스킨십이나 정책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못했던 거죠. 저는 어쩌면 이재명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서 정당과 관계없이 뭐 최소한 의원 빼가기 형태는 이제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의 어떤 대통령 장관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어떤 중요한 직책에 들어가서 자신의 전문성을 정당이나 정파 관계없이 사용하는 시대가 왔다. 그거를 더 이상 배신자라고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아니냐. 이거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양쪽이 다 그런 정치 문화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발탁 설 그리고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전 시장이 총리로 갈 수도 있다는 설 이런 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그것도 이제 촬영이 2등 중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인데 만일 진짜 조경태 의원마저도 입각 제의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조경태 의원이 말 간다면은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방송 대기실에서 우리 홍익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마침 전화가 걸려온 게 조경태 의원입니다.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래서 내가 연말 잘 보내라 그러고 연초에 식사한 거라 하죠. 근데 너 자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이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책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뭐 제가 제안을 받았나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육선 의원한테 정치적으로. 그렇지만은 본인의 이제 의지는 어떤 경우든 자기가 자기 육선을 만들어준 그 지역구를 부산 지역을 지키고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정치적으로 많은 위기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겠다. 그런 입장을 저에게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 저렇게 조경태 의원 아무리 부산 출신이고 또 부산 또 육선 의원이지만은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일은 제안도 없었고 또 조경태 의원도 그런 일로 수락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입각설은 사실이 아닐 거라는 김성태 의원님의 예측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씨도 없이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 어떤 장면이 연출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문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통역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동시 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시 통역기 쓰세요. 알렉스는 명품 취급 서비스라잖아요. 서비스 아닙니까? 거기에 최저가 상품은 양말이 3만 원이 넘어요. 그 피해 구제를 빙자해서 비인기 서비스 홍보하고 탈팡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촉 행사일 뿐이다. 12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협력을 했고 저희가 보상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있는지 예스 아니 노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쿠팡 업체 직원 한 명조차 오지 않았고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제 와서 사과하십니까?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계속 찾아요. 예,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네, 쿠팡 청문회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5만 원 보상안 안에 꼭 비싼 브랜드 제품만 사야 하는 쿠폰이 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쿠폰은 10,000원에 불과하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현정 의원님께서 양말 한 짝도 못 산다. 그 브랜드는 양말 제일 싼 게 3만 원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 4만 원은 하나는 여행에 2만 원, 또 하나는 고가 브랜드에 2만 원이기 때문에 4만 원은 사실은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림의 떡이고요. 보통 쓰는 일반 쿠팡하고 쿠팡 이츠 먹거리 관련된 게 이제 5,000원씩에서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로저스 대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안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로저스하고 쿠팡 측이 한국 소비자를 너무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화난 사람들한테 이건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격으로 도리어 탈팡, 소위 쿠팡의 벗어나는 것을 가속시키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고요. 저는 쿠팡 측하고 김범석 의장한테 정말 강하게 유감 표명하는 게 정말 ESG 경영 최근에 사회적 책임 그중에서 ESG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지 글로벌 기업의 스탠드가 뭔지를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고 하니 소위 쿠팡이면 글로벌 기업인데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윤리의식이라든지 경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하나도 볼 수 없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돈 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역겹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상안이 아니라 인기 없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보상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표 대표님이 너무 정리를 갖다 명쾌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미국 신문을 가진 실질적인 경영자가 그런 입장이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90% 이상의 매출을 한국 시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국민들 정서에 맞추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발돋움, 앞으로 성장, 발전 이런 걸 다 추가했으면 좋은데 자신들의 이익만 이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문별한 정치권, 그냥 경찰, 언론 막 이렇게 해서 대략 그런 노력이면은 그 쿠팡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잘 지켜주고 또 국민들에게 상도의적 어떤 의무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런 청문회가 결국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또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의 이분만은 서로 조건 없이 큰 틀에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그런 합의에 기조하에서 이게 국회 그래도 대한민국 그래도 입법부가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초당적으로 쿠팡의 이런 비도덕적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분노를 담고 있다. 이러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쿠팡 이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미국 정계에 그러니까 미국 로비가 합법화돼 있으니까 그 자기네들의 기업 자금을 가지고 로비로 활동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마치 쿠팡을 갖다가 미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신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비판과 분노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 일본의 100년 된 식품회사가요. 도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허위 정보와 저 조작된 식품 재료를 써서 일본인들의 건강에 위해했다는 걸 갖고 물론 그렇다고 실제로 무슨 큰 사태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오너들이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결국은 그 소비자들의 그 불매로 인해서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쿠팡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의 그 연속선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쿠팡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지침까지 주셨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